아무래도 너무 이르다라는 게 뭐 대통령의 의중이죠. 네. 사실 뭐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집행 중이잖아요. 그다음에 21년도 이제 본 예산이 이제 막 집행을 시작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뭐 손실보상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추경이 불가피한데 네. 그거에 대한 부담도 일부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 게 올바르겠죠. 그러니까 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안에 그 손실보상제를 만들어서 밀어붙이자. 가령 뭐 2월에 입법을 하고 3월에 주는 걸로 해가지고 밀어붙이자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걸 갖다가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감지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급격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제 사실 뭐 피해보는 계층들, 특히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든 보상이든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손실보상제보다는 네. 이 어떤 지원금 형태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 범위도 산정을 해야 되고 또 피해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아시겠지만 입법이 되면 법은 소급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앞으로 발생하거나 또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저러한 고민 끝에 지금 일단 지원금, 이것을 재난지원금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뭐 윤평공가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재난금이요. 지급 시작한 지 지금 20일째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장에서 2021년도 본예산 지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경을 해서 4차 재난지원금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 기자회견 뭐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너무 이른 시기인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월 입법해서 한다 그러면 지원 요건이라든가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상 범위는 어떻게 하냐, 이게 안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뭐 4월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무적 판단을 분명히 했는데, 네. 아니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금 뭐 다 줄 정도로 진짜로 위급한 상황인지부터 우리가 진단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전 국민 위로금, 그러니까 첫 번째 선거 전에는 무차별로 지원하고 손실보상제는 선거 후에 선별적으로 지난 그 모양새를 갖추는데 그러면은 이게 과연 진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아니 지금 뭐 기자회견 하면서 또 신년사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OECD에서 제일로 잘하고 있다. 제일로 이 경제도 1등이고 성장률도 1등이고 하는데 성장률 1등인데 뭘 돈을 또 나눠줘요? 등등 지금 앞뒤가 안 맞는데 딱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선거라는 거가 지금 이때는 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야권에서 지금 뭐 진짜 몇 표 하느냐, 선거 보약을 또 먹이려고 그러느냐 등등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차, 2차, 3차의 지원금이 뭐 이제 지급이 됐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부터 우리가 검토를 하고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경제도 잘 된다고 그러고 K방역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또 재난지원금을 주는지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해야지 여의도에서만 이렇게 뭐 오쩌물락쩌물락 하면서 이게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까지 들어봤는데 말씀대로 지금까지 어떤 그 긴급 재난지원금은 3차례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1차 재난지원금 지난해 5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이었고요.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예산은 14조 3천억 원이 소요가 됐고요. 이 당시에 추경으로 12조 2천억 원이 잡힌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재난지원금은 추석 즈음에서 이제 집행이 됐습니다. 이때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급이 됐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7조 8천억 원 예산이 소요됐고 역시 추경으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집행 중입니다. 주로 집합금지와 제한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9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예비비로 잡았던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자녀 예산 등등을 해서 지금 추경을 새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4차
긴급 재난지원금 하게 되면 상반기 즈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예산은 10조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늘 빠지지 않는 얘기는 뭐 보편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 아니면 선별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지금 먼저 치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달 1일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를 했지요. 이거 전 국민 지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죠. 선별적을 좋으시냐, 뭐 보편적이 좋으냐 하는데 대통령께서 정답 중에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무조건 주는 게 이게 결국 뭐 돈 나눠주는 거가 뭐 결코 이게 지금은 좋을지 모르더라도 다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 뭐 부채로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1차, 2차, 3차, 4차인데 1차는 왜 지원금을 줬고 그게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지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들을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뭐고 앞으로 진짜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그런 장기화될 때 이런 제한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뭐 기재부라든가 정책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네. 무조건 뭐 우리 나눠준다. 받으면 좋다고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받으면 좋은 거는 우리고 받으면 얼마나 이 부담이 지금 우리 후세들에게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안 한다 이거죠. 요 올해 20대가 진짜로 이 코로나 세대라고 불릴지도 모릅니다만은 취업도 안 되고 이런 부채까지 받는 것들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진짜로 뭐 툭툭 주고 그것이 뭐 조금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아주 진정성 있게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별 보편을 논하기에 앞서 일단 지난 3차례 지급된 이 재난지원금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부터 분석하고 난 뒤에 논의를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어느 쪽에 더 피해를 입었는지 등등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IMF, 이 국제통화기금과 우리 재정당국이 연례 협의를 열었는데 이 IMF 협의단에서 한 얘기가 오늘 좀 여러 언론에서 기사화가 됐습니다. 뭐 지원금 같은 경우에 좀 선별 지급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이 사람들의 피해가 더 많은데 피해 근로자, 자영업자들에게 선별 지급하는 편이 더 좋다라면서 사실 이 부분 기획재정부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IMF도 여기에 지금 동의한 모양새인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OECD라든지 IMF라든지 국제기구들은 공의 선별 지급을 갖다 강조를 하죠. 네.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높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그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민생 경제가 어려운 거는 현실 아닙니까? 네. 뭐 영업 금지라든지 영업 제한 등으로 해서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특고, 뭐 프리랜서,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OECD 중에서 1위를 했지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든 아니면 보상이든 이거는 필요성은 누가 말해도 뭐 그거는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묘하게 지금 시기가 맞물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네. 선거를 앞두고 있는 건데 이게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야당 쪽의 입장인 거고요. 여당이나 정부 입장은 특히 뭐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손실 보상제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갖다가 좀 했지만은 정부 쪽에서도 기재부 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나면은 전 국민한테 뭐 위로금 형식으로 어느 정도 좀 주게 되면은 그게 분명한 어떤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집중과 선택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네, 그렇군요.
자, IMF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경제, 방역에 있어서 상당히 좀 다른 나라보다 나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경제가 비교적 나은 건 맞지만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추가 재정과 또한 통화정책 완화 등등인데 재정 적자 상당히 좀 한동안은 심화되겠지만 점차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나은 건 맞습니다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나을 뿐이지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선거 때와 묘하게 맞물려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또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재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입니다. 당정청 차원에서 논의해서 이번 주말쯤에는 어떤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까지 항상 보다시피 항상 기재부와 여당 간의 줄다리기가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론가님. 그거는 당연한 거죠. 네. 아무래도 당의 입장에서는 여론 수렴을 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이제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갖다가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깥에서는 어떤 갈등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건 민주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이제 해결점을 찾아야 되겠죠. 당정청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해서 가장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갖다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갖다가 만들어낼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와 또한 여당 측에서 안을 내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증세냐 아니면 빚을 낼 것이냐 이 문제로 귀착이 될 것 같은데 여당의 한 의원이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세균 총리가 잘랐습니다. 국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여당 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올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국채 발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기재부에서는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저께 해프닝 비슷한 게 하나 있었죠. 담배값하고 주세를 올린다고 갑자기 담배값이 8,000원 올라간다니까 바로 조세 저항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보면은 진짜로 우리가 시체말로 간을 본다고 한 표현까지 쓰는 언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지금 재원을 마련할 데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적자 국채를 우리가 발행을 했다 그러면 적자 국채 그거 다 살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팔리면 팔릴수록요 금리 인상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면은 왜냐면은 이걸 팔라 그러면 채권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실지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실지 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한계 가정들이 진짜로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선별적인 부분 전체 해주는 거고 지금 보편적인 부분 이게 합쳐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10조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이건 20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달에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게 10조 미만인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9조, 8조, 10조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걸 얹히면요.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꾸로 좀 이 어프로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쓸 건가? 뭘 쓸 건가를 묻지 말고 이 거꾸로 이거를 해야 되고요. 진짜로 지금 급하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해서 가야죠. 예산도 지금 550조가 넘는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국채 등을 재원에 대한 마련 없이 지금 나간다는 부분들은요. 굉장한 금융시장의 교란이고요. 이것이 돌아서 부채 문제로 연결됐더니요. 지금 실물이 무너졌습니다만 금융권은 잘 있거든요. 여기가 같이 무너지는 순간 진짜로 우리가 1997년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